여기 한 외국인 전문가가 매우 충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의 한 웹사이트를 둘러보다가 믿을 수 없는 광고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투표용지 한 장에 고작 30원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전문가는 런던의 한 회사에서 20년 넘게 아시아 정세를 분석해왔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최근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요.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치 평범한 물건을 사듯이 가짜 선거 용품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와 구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투표용지와 투표함이 대량으로 거래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추적한 내용이 한국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한국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제 일이 이렇게 흥미로운 길로 저를 이끌 줄은 예상도 못했어요. 저는 알렉스 로즈라고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연구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범죄를 해결하는 탐정 대신 정부가 직면한 커다란 퍼즐을 조사하는 탐정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런던에 있는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다른 기업들이 세계 각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아시아 지역을 연구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생각해보면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보다도 더 긴 시간이네요. 그동안 저는 여러 가지 패턴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고 뭔가 이상할 때 그걸 빠르게 눈치채는 법도 익혔어요. 마치 책을 읽다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는 것처럼요. 지난달부터 저는 여러 나라가 선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선거는 아주 중요해요. 사람들이 직접 지도자를 선택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가끔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마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선거에서도 누군가는 공정하지 않은 방법을 쓰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하면서 걱정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누군가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건 마치 가짜 돈을 만드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게다가 이 가짜 투표용지는 단순한 복사본이 아니라 진짜와 거의 똑같이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제 사무실에는 커다란 세계 지도가 걸려 있어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될 때마다 지도에 핀을 꽂고 서로 연관된 내용은 실로 연결해둬요. 지난 몇 주 동안 제 지도에는 핀이 빼곡하게 늘어났고 실들이 이리저리 얽혀서 거미줄처럼 보이게 됐어요. 그 실 하나하나가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으로 이어지고 있죠. 저는 하루 대부분을 각국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보내요. 어떤 사람들은 정부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기업 소속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 국가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에요. 마치 커다란 퍼즐을 맞추는 것 같은데 그림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게 목표죠. 그런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 한국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다시 미국 같은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요. 조사를 더 깊이 해보니 이 문제가 단순히 선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국가들이 서로 어떻게 협력하고 또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하는지와도 관련이 있었어요.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같은 것도 알게 됐는데 이건 마치 거대한 방패처럼 여러 나라가 함께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매일 아침 저는 아시아 전역의 뉴스를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중요한 소식을 추적하고 패턴을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놓칠 수도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죠. 마치 숲 전체를 보면서도 동시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과 비슷해요. 저는 조사한 내용을 전부 특별한 노트에 기록해둬요. 페이지마다 새로운 발견과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가득해요.
어떤 날은 몇 시간씩 이 정보들을 곰곰이 분석하면서 각각의 조각들이 모이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고민하기도 해요. 제가 이런 연구를 계속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배운 것들을 공유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사람들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일반적인 뉴스 보도와는 조금 달라요.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분석하는 거예요. 마치 일기예보처럼 비나 맑은 날씨를 예측하는 대신 각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연구를 통해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한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순식간에 지구 반대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각국이 더 나은 협력 방안을 찾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해결할 방법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런던에 있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저는 여러 나라가 어떻게 협력하는지 연구하는 사람인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속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부터 제가 발견한 것을 이야기해 볼게요. 연구를 하면서 저는 다양한 나라의 웹사이트를 자주 살펴보는데요. 어느 날 중국의 쇼핑 웹사이트들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가짜 선거 용품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투표용지나 투표함 같은 것들이었는데 진짜 선거에서 쓰이는 것과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학교에서 누군가 시험 문제지를 똑같이 복사해서 배포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공정하지 않겠죠.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선거는 국민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과정인데 이 과정이 믿을 수 없는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저를 가장 걱정하게 만든 건 이 가짜 선거 용품들이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이었어요. 그냥 일반 프린터로 대충 복사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투표용지처럼 보안 마크나 특수한 특징까지 그대로 재현돼 있었어요. 마치 위조 지폐가 진짜 돈처럼 보여서 은행에서도 구별하기 어려운 것과 같았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여러 나라에 있는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정보를 요청했더니 그들도 같은 문제를 발견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가짜 선거 용품이 소량만 판매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중국의 웹사이트들은 아예 수천 장 단위로 대량 제작을 해주겠다고 광고하고 있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 용품 제작 전문가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들은 진짜 투표용지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보안 장치가 들어가는지 설명해줬어요. 마치 어떤 것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비밀 암호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중국의 공장들은 이 보안 장치들까지 그대로 복제해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제품들이 그냥 장난감이나 옷을 파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광고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가짜 선거 용품을 만드는 게 불법인데 이렇게 당당하게 판매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마치 도둑질한 물건을 대놓고 가게에서 파는 것 같았어요. 조사를 하면서 저는 번역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중국 웹사이트들을 분석했어요. 판매자들은 코드명이나 특수한 단어를 사용해서 제품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번 패턴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팔고 있는지 금방 알아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 고객 리뷰와 평점도 달려 있어서 마치 평범한 온라인 쇼핑몰 같았어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연결고리가 보였어요. 일부 판매자는 큰 회사들과 연관이 있었고 심지어 정부와도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마치 거미줄처럼 여러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게 점점 더 커다란 문제로 이어지고 있었죠. 이 일을 조사하면서 인터넷이 얼마나 세상을 바꿔놓았는지도 새삼 깨달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짜 선거 용품을 만들려면 복잡한 기계와 숨길 공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으로 주문할 수 있게 된 거죠. 마치 피자를 주문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모든 걸 기록하면서 한 가지 걱정이 들었어요. 만약 사람들 사이에서 투표용지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불신이 생긴다면 선거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공정하게 지도자를 선택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흔들리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이 보고서를 쓰기로 했어요. 마치 탐정이 범죄를 발견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처럼요. 이 문제는 어렵고 복잡할 수도 있지만 어린 친구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야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잖아요. 다음 주 저는 한국으로 가서 이 가짜 선거 용품이 그 나라의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들려드릴게요. 런던 사무실에서 메모를 정리하며 앉아 있는데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알면 알수록 마음이 편치 않아요. 여러 집단 간의 연결고리를 깊이 파고들수록 상황이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조사한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우선 한국에서 뉴스가 보도되는 방식이 흥미로웠어요. SBS와 KBS 같은 주요 TV 방송국이 사람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국가정보원 AS 조태용 원장에 대한 보도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날 아침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침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SBS에서 조 원장의 발언을 다룬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보도가 실제 상황과 꽤 다르게 전달되고 있었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뭔가 더 큰 흐름이 있는 것 같았어요. 경찰도 이 사건에 개입하면서 더 흥미로워졌어요. 제가 20년 넘게 정치적 상황을 분석해오면서 배운 게 있다면 경찰이 언론 보도와 엮일 때는 되게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이 조사해보니 언론과 경찰 그리고 정보기관 사이에 오가는 메시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잘 보이지 않던 연결고리들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조 원장이 반복해서 언급한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여러 곳에서 이 표현이 계속 등장하길래 메모할 때마다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상황을 이해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정보가 나와서 더 복잡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문제를 파악하려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고민하던 날이 많았어요. SBS, 경찰, 국정원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았어요. 마치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돼 있어서 한 부분을 건드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였어요. 한국 정치에 정통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보가 전달되고 관리되는 방식에 뭔가 이상한 흐름이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주가 있었어요. 그 주에 SBS에서 나온 경찰 관련 보도를 두고 3가지 다른 보고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들이 공중에 알려진 내용과 미묘하게 달랐어요. 정치적 리스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런 패턴이 보이면 항상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게 돼요. 조 원장의 국정원장직과 관련해서도 보면 볼수록 의문이 커졌어요. 그가 반국가 세력에 대해 한 발언들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더 큰 흐름 속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어요. 결국 사무실 화이트보드에 관계도를 그려가며 퍼즐 조각을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언론과 정부기관이 협력하는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보이는 정보 흐름은 기존의 패턴과는 달랐어요. SBS, 경찰, 국정원 사이의 정보 교류는 더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조율된 느낌이었어요. 이 글을 쓰면서 계속 생각하게 돼요. 이런 관계가 한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이에요. SBS와 KBS 같은 주요 방송국, 경찰,
그리고 정보기관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각 기관이 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정보의 흐름을 형성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는 거죠. 이번 조사를 돌이켜보면서 왜 이런 연결고리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건강한 민주주의라면 언론, 경찰, 정보기관이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뉴스 보도나 경찰 보고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회에서 정보가 어떻게 흐르고 누가 그 흐름을 통제하는지가 핵심이었어요. 런던 사무실에서 연구 노트를 들여다보면서 제가 알아낸 것들에 대해 걱정을 떨칠 수가 없어요. 조사는 아시아를 넘어 미국까지 이어졌고 거기서 발견한 것들이 지금까지 연구해온 모든 것들과 연결되더라고요. 마치 큰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연구를 하면서 저는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일어난 일들을 오랜 시간 조사했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끝없는 보고서들을 읽었죠. 그러던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이었어요. 이 명령은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과 친구들이 각자 방패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혼자서 방패를 쓰는 대신 다 같이 모여서 방패를 연결하면 더 튼튼한 방패벽이 만들어지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비슷한 개념이었어요. 우방국들이 서로 협력해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거죠. 이 점이 특히 흥미로웠던 이유는 국가들이 단순히 자기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더 강한 방어 체계를 만든다는 점 때문이었어요. 영국에도 네이버후드 워치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웃들이 서로 도와가며 동네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식인데요. 이 미사일 방어 협력도 결국 비슷한 개념이었어요. 단지 거리의 안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날아오는 위협을 함께 감시하는 차이라는 점만 다를 뿐이었죠. 저는 정치적 리스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요. 미사일 방어 협력은 단순한 군사적 보호를 넘어 국가들 간의 신뢰와 협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해요. 서로의 방어 시스템을 공유한다는 건 결국 서로를 믿고 지켜주겠다는 약속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조사하면서 발견한 미국과 아시아 사이의 연결고리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중국 공장에서 가짜 선거 용지가 제작된 문제를 파헤치면서 미국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문제는 한 나라만의 걱정이 아니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의혹이 퍼지고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일반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국가들이 협력해서 방어 체계를 구축하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선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되죠. 저는 20년 넘게 정치 분야를 연구하면서 국민들이 자신의 투표가 제대로 반영된다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조사를 하면서 미국에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기업에서 일했고 어떤 사람들은 정부기관에서 일했어요. 이들이 제공한 정보 하나하나는 단편적인 내용일 수도 있었지만 퍼즐 조각처럼 모아보니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국가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특별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이 시스템은 각국이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협력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마치 여러 도시의 경찰서가 정보를 주고받으며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국가 간 협력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죠.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웠던 점은 미국에서 벌어진 일들이 아시아에서의 사건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현대사회에서는 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순식간에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더라고요.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생각해봐요.
국가 간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정직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점을요. 선거든 방어 시스템이든 신뢰가 깨지면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번 조사를 통해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교훈을 얻었어요. 국가 간 협력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단순한 명분이 아니라 정말로 세계를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전 세계의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기업들이 그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요. 오늘은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해요. 여러 나라가 자신들을 어떻게 방어하는지 오랫동안 연구해 왔는데 최근 들어 큰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국제적 협력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한 나라만 미사일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함께 힘을 모으는 거예요. 미국이 이 협력의 중심에 서 있고 동맹국들이 이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지난달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관련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 시스템이 마치 커다란 우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이 작은 우산을 드는 대신 모든 사람이 함께 큰 우산 아래에서 비를 피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었어요. 미국은 아이언돔이라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스템은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막 역할을 해요. 이제 미국은 이 기술을 동맹국들과 공유하려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각 나라가 자기 방식대로 방어 체계를 구축했어요. 마치 집집마다 경비원을 따로 두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이웃 감시제처럼 서로 협력해서 지역 전체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군사기지를 직접 방문해 테스트 과정을 지켜봤어요. 각국의 컴퓨터 시스템이 어떻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위협을 감지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매우 인상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려면 나라들끼리 완전히 신뢰해야 해요. 마치 집 열쇠를 이웃에게 맡기는 것과 같은 일이죠. 서로를 믿지 못하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어요. 또 하나 놀라웠던 건 이 시스템이 엄청난 속도로 작동한다는 점이었어요. 미사일은 순식간에 날아오고 대응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요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만약 시스템의 한 부분이 고장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사슬이 끊어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요.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 앞으로 국가 간 협력은 더욱 필수적이 될 거예요. 이런 변화는 흥미롭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문제이기도 해요. 세상은 점점 더 연결되고 있어요. 이제 각국은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서로 협력하고 신뢰를 쌓아야 해요. 이 변화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봐야겠어요. 저는 지금 런던의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지난 몇 달 동안 모아온 서류, 노트, 그리고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알아낸 것들을 곱씹어 보고 있어요. 저는 여러 나라가 어떻게 협력하고 때로는 갈등을 빚는지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조사하면서 꽤 걱정스러운 일들을 보게 됐어요. 제가 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끝에 알아낸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마치 엄청나게 큰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는데 이제야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들이 예상 밖의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저조차도 놀랄 만큼 새로운 사실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 일을 20년 넘게 해왔는데도요. 먼저 중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온라인 상점에서 가짜 선거 용품을 팔고 있었어요. 투표함이나 투표용지가 실제 선거에서 쓰이는 것과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단순히 가짜 장난감이나 가짜 옷을 파는 게 아니라 실제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저질 수도 있는 물건들이 유통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조사하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뉴스 방송국과 경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SBS나 KBS 같은 주요 방송사들이 한국 정보기관 수장의 발언을 서로 다르게 보도하고 있었어요. 마치 전달 게임처럼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이야기가 전해질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일 놀라운 건 이 모든 문제들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연결된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조사를 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라들이 자국을 안전하고 강하게 지키려는 움직임 속에서 다 연결된 일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보드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반칙을 하면 게임 전체가 엉망이 되잖아요.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나거나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돼요. 조사를 하면서 대기업을 운영하는 중요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들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해외에서 사업을 해도 괜찮을지 항상 고민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들은 저에게 1년에 50만, 파운드 약 8억 원 이상을 주면서까지 위험 요소를 분석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몇몇 사람들이 몰래 손을 잡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는 걸 발견했어요. 일종의 비밀 조직 같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집단을 카르텔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런 조직들은 제대로 조사해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해야 해요. 이런 조사들을 하면서 저는 정말 신중하려고 했어요. 각 나라의 안보 담당자들과 직접 이야기도 나눴고 수백 개의 뉴스 기사와 공식 문서를 읽었어요. 또 다른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고 나라들이 서로 협력해서 어떤 방식으로 자국을 방어하려 하는지도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저는 기업들과 정부에 이렇게 조언해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씩 확인해야 한다고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는지 감시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해요. 저는 이 문제들을 그냥 방치하면 점점 더 심각해질 거라고 걱정돼요. 마치 먹구름이 몰려오는데도 우산을 준비하지 않으면 비를 맞게 되는 것처럼요. 나라들은 더 투명하게 협력해야 하고 비밀리에 움직이는 집단들이 규칙을 어기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해요. 지금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방문했던 곳들과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려 봐요. 어떤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말해줬고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숨기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서 이 이야기를 완성했어요. 제가 알아낸 것들을 이렇게 공유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문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해결의 첫걸음을 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나라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곳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런던 사무실에서 이 마지막 장을 쓰고 있는데 창밖으로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고 있어요. 이 날씨가 지금 제 마음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연구해온 문제들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마치 어두운 방에서 누군가 불을 켜는 것처럼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저 같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질문을 던지고 진실을 알고 싶어 해요. 이런 관심이 많아질수록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발견한 가짜 투표 용지 문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점점 더 정교하게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죠.
마치 위조 지폐를 만드는 사람들이 은행이 보안 기능을 강화해도 계속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것과 비슷해요. 한국의 상황도 변하고 있어요. 방송국과 경찰이 협력하는 방식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대중에게 어떤 뉴스가 전달될지를 통제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요. 이런 일은 위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라의 미래를 올바르게 선택하려면 반드시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요. 또 하나 걱정되는 건 국가들이 서로 협력해서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방식이에요. 협력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방어 시스템들이 신중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주 강력한 도구를 가진 것과 같아요. 잘 사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각국은 가짜 투표 용지를 막기 위해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해요. 마치 박물관의 경비원처럼 철저하게 감시하고 가짜가 발견되면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둘째, 뉴스가 진실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시스템이 필요해요. 이를테면 뉴스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특별한 팀이 있어야 해요. 이 사람들은 판사처럼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실을 판단해야 하고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들을 더 꼼꼼하게 조사해야 해요. 마치 탐정처럼 단서를 찾아내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넷째, 문제를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일을 목격해도 보복이 두려워서 말하지 못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평생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어떤 이유로 갈등을 겪는지 연구해 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런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자라날 젊은 세대들을 생각해요. 그들이 살아갈 세상이 공정한 선거, 진실한 뉴스, 그리고 정직한 국제 협력으로 이루어진 곳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이 더욱 중요해요. 앞으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올바른 길을 가려 한다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튼튼한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시간이 걸리고 많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며 하나하나 신중하게 쌓아 올려야 하죠. 하지만 제대로 지으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제 역할은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을 계속 지켜보고 알리는 거예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중요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제가 배운 것들을 글로 남길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나아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큰 변화는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돼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은 크고 어려워 보이지만 함께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제가 오랜 연구 끝에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는 광화문 광장 가장자리에 서 있었어요. 서울의 거대한 건물들 앞에서 정말 작아진 기분이었죠. 시원한 가을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고 광장을 가로지르는 끝없이 이어진 사람들의 흐름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주변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동시에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현대적인 커피숍 위에 걸린 한글로 된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고풍스러운 궁궐의 모습이 묘하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옛것과 새것이 뒤섞인 풍경에 제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어요. 제 이름은 킴벌리 웨스트브룩이에요. 하지만 다들 저를 그냥 킴이라고 부르죠. 저는 뉴욕에서 자라서 대도시가 어떤 느낌인지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울은 달랐어요. 여기의 에너지는 단순히 출근길의 바쁨이나 다음 지하철을 타기 위한 서두름 같은 게 아니었어요. 더 깊은 뭔가가 있었어요. 변화가 공기 중에 흐르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게 제 피부를 간지리며 묘한 긴장감을 주더라고요.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윤 대통령실에서 내일 회의에 대한 또 다른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한국 정부의 고문으로 일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국제관계 일을 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여러 수도를 오가며 나라들 간의 소통을 돕는 게 제 일이었거든요. 주로 뒤에서 조력자로 일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게 됐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는 여전히 믿기 힘들어요. 1년 전 저는 워싱턴에 있는 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을 때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대통령 측에서 글로벌 정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저를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왜 한국이 미국 사람인 저를 정부 일에 끌어들이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알아갈수록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외부인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다른 나라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아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였죠. 고등학생 몇 명이 제 앞을 지나갔어요.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웃으면서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셀카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일상은 너무 평범해 보였지만 이 주변 건물들 안에서 내려질 결정들이 그들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그들은 상상도 못하겠죠. 서울에서의 첫 한 달은 정말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매일 아침 제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군사장성들은 북한 문제로 걱정했고 기업가들은 중국과의 무역을 염려했으며 정치인들은 권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모두 자기 걱정을 제게 털어놓으며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 했어요. 광장을 가로질러 걸어갔어요. 구두 굽이 돌바닥을 딛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해질녘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유리 건물들은 마치 불타는 것처럼 빛났어요. 길거리 노점에서는 파티 들어간 붕어빵을 팔고 있었는데 그 냄새에 아침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밥 먹을 시간은 없었어요. 30분 뒤에 또 다른 회의가 있었거든요. 제가 만나기로 한 중요한 정치인과의 회의 장소는 작은 골목에 숨겨져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이런 후미진 장소들이 진짜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더라고요. 큰 정부 건물들 안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조용한 구석에서요. 한국 정치가 미국 정치와는 다르게 작동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관계와 신뢰가 모든 것이었거든요. 만날 사람을 기다리며 얼마나 많은 게 걸려 있는지 생각했어요. 윤 대통령의 정부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싶어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바꾸고 싶어 했어요. 매일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죠.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나누는 불안한 눈빛 속에서 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뉴스 알림이었어요. 내일 또 하나의 시위가 계획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거리로 나와 피켓을 들고 변화를 외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끌어내리고 싶어 하죠. 그 간극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어요. 윤 대통령과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그는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어요. 킴, 그가 말했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다른 나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요. 저는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너무 큰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해가 완전히 졌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살아나고 있었어요. 밤의 서울은 또 다른 세상이었어요. 넌사인으로 가득 찬 거리, 그리고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 앉아있는 곳에서 멀리 한남동 공간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부드럽게 빛나는 모습이었죠. 내일 저는 다시 그 문을 통과하며 이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결정들을 짊어지고 갈 거예요. 창문 밖으로 비즈니스맨 몇 명이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하루의 긴 여정을 마친 모습이었죠. 그들의 얼굴에서도 제가 느끼는 것과 같은 걱정이 읽혔어요. 뭔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국 정치 세계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고 저는 그 한가운데에 있었죠. 제 일이 단순히 조언을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게 됐어요. 이제는 이 나라를 위험한 시기에 안정시키는 게 제 역할이 된 거죠. 기다리는 동안 웨이터가 녹차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따뜻한 김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피어오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런 장소들에서 늦은 밤을 보내며 비밀들을 듣고 공식적인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해하려고 했던 수많은 날들이 떠올랐어요. 뉴욕, 런던, 베이징에서도 이런 일을 했었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그 무게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강대국들 사이에 낀 한 나라의 미래가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만나기로 한 사람이 늦었지만 서울에서는 그런 일이 흔한 편이었어요. 여기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회의는 몇 시간씩 이어질 수도 있었고 관계를 쌓는 게 시간을 엄수하는 것보다 중요했어요. 저는 남는 시간을 이용해 생각을 정리하고 곧 있을 질문들에 대비했어요. 가방 안에는 국경 근처의 군사 이동에 대한 보고서, 경제 전망 자료, 그리고 다른 나라 외교관들로부터 온 비밀 메시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각각의 문서들이 이야기의 한 조각을 담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모두 엮어내는 게 제 진짜 일이었어요. 창문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기다렸어요. 각자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고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겠죠. 제 결정들이 그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텐데 그들은 제 이름조차 모를 거예요. 그게 제가 짊어진 무게였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책임감이었어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한국이라는 세계 속에 서 있는 한 명의 미국인, 다른 사고방식과 다른 미래에 대한 꿈 사이에서 다리를 놓으려는 모습이었죠.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고 제가 기다리던 사람이 드디어 도착했어요. 이제 일을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또 한 번의 신중한 대화와 숨겨진 의미들을 풀어가야 할 밤이 시작된 거죠. 언제 무너질지 모를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평화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회의실은 어두웠고 불편했어요. 두꺼운 담배 연기로 가득 찬 공기 속에서 다른 고문들의 얼굴을 겨우 볼 수 있었어요. 담배 냄새가 너무 강해서 코가 찡했지만 불편한 표정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모두들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몇 시간 전에 가득했던 재떨이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제 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이 장군님의 심각한 얼굴을 겨우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는 위기 상황에 대한 군의 입장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마쳤어요. 제 아래 가죽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제 몸무게를 조금 옮기면서 의자에서 나오는 소리에 신경이 쓰였죠. 방은 평소보다 더 좁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공기 중에 퍼져 있는 긴장감 때문인 것 같아요. 대통령님께서 신뢰하시는 고문 12명이 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피로가 가득했어요.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게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과 커피잔을 움켜잡고 있는 손이 약간 떨리는 걸 보면 말이죠. 이 장군님이 앉을 때 그의 군공로 훈장이 천장에서 내려오는 희미한 불빛에 반사되는 게 보였어요. 그는 병력을 이동시키고 국경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말했지만 저의 마음속에서는 군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건 정치에 관한 일이었어요. 제가 평생 배워온 권력 게임, 그런 복잡한 춤처럼 하나의 실수가 모든 걸 망칠 수 있는 게임이었죠. 방 안의 침묵은 무겁게 느껴졌어요. 모두가 누군가가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어컨의 부드러운 소리와 건물 밖에서 들려오는 시위자들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어요. 그들의 분노한 목소리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어요. 저는 이게 윤 대통령님의 실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소리를 고르고 진정시키면서 말했어요. 모두가 저를 향해 돌아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의심이 섞여 있었죠. 몇몇은
아직도 미국 여자가 이런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이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 큰 변화에 관한 문제예요. 북한은 점점 더 대담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중국은 더 강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우리가 몇 년 후에나 알게 될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제 말은 연기가 자욱한 공기 속에서 떠다니는 듯 했어요. 다른 고문들이 서로를 보며 어떤 이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박 선생님, 나이 드신 고문 중 한 분은 펜으로 수첩을 두드렸어요. 그 작은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어요. 서울 시내 불빛이 창문을 통해 보였어요. 그 밖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회의실에서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무게가 어깨에 무겁게 느껴졌죠.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게 놔둘 수 없어요. 만약 윤 대통령님이 자리를 잃게 된다면 한미 관계는 큰 타격을 입을 거예요. 그들이 그를 내쫓는 데 성공한다면 서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력이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중국과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거예요. 우리는 빨리 움직이고 똑똑한 결정을 내려야 해요. 한재민 씨가 손을 들었어요. 그는 제가 서울에 온 이후로 친해진 친구였어요. 평소에는 항상 깔끔했던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고 많은 밤을 대통령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한 탓에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킴벌리, 그는 목소리가 굵어져서 말했어요. 지금은 탄핵을 막을 수 없어요. 이건 굴러가는 바위를 막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너무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그를 한동안 바라보며 그가 말한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벽시계에서 틱, 톡 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침묵이 길어졌어요. 그는 한 가지는 맞았어요. 대통령을 쫓아내려는 움직임이 너무 강해졌어요. 하지만 저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어요. 그래서 저를 이 자리에 부른 거였죠. 방 안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며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여 들었어요. 조 장관님은 야당과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국장님은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 집중하자고 말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서로 얽히면서 모두가 걱정하고 분열되어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두 손을 테이블에 평평하게 올렸어요.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를 들어보세요. 제가 말하면서 모든 사람의 눈을 맞추었어요. 우리는 탄핵 절차를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통제할 수 있어요. 이 위기 이후에 무엇이 올지를 생각해야 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세계 강대국들 간의 더 큰 싸움의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의 게임에서 단지 하나의 말이 되는 걸 막아야 해요. 방안을 둘러보니 일부 사람들은 점차 이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건 이제 한 대통령이나 한 정치 세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그들의 나라의 미래에 관한 문제였어요. 밖에서 시위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고 그 소리는 우리가 시간을 잃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줬어요. 저는 창문으로 걸어가 밖을 내려다보았어요. 거리에서 사람들의 손에 들린 현수막과 배너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물결처럼 움직였어요. 어떤 이들은 대통령을 지지했고 어떤 이들은 그를 내쫓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진짜 위험을 알지 못했어요. 만약 우리가 이 위기를 잘 처리하지 않으면 나라가 다른 나라들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걸. 커피 냄새와 담배 연기가 섞인 공기 속에서 누군가 다시 커피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 밤을 모두 함께 보낼 거예요. 우리의 다음 계획을 세우면서 말이죠. 저는 방으로 돌아와 다시 제 아이디어를 설명할 준비를 했어요. 한국의 운명이 전적으로 제 손에 달린 건 아니었지만 앞으로 며칠간 저의 결정이
그 미래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제 전화화가 주머니에서 진동했어요. 아마도 또 다른 시위나 정치적인 움직임에 대한 메시지겠죠. 하지만 저는 그걸 아직 확인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황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도록 해야 했어요. 이건 더 이상 정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더 큰 나라들이 항상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려는 세상에서 한 나라의 독립을 지키는 문제였어요. 밤은 길어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겐 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이 강하고 자유롭게 남을 수 있도록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대통령 공관의 조용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구두굽이 닫힌 대리석 바닥에 닿으며 울리는 소리가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어요. 아침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복도 위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만들었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걱정이 가득했어요.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는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었고 가끔씩 시위대의 구호가 두꺼운 벽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오늘 회의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밤새 정보보고서를 검토했는데 그 내용이 저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참모들 중 일부가 대통령이 수년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반대파 지도자들과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국가를 위해서라며 탄핵을 지지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게 단순한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나라들에서 비슷한 패턴을 봐왔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정치적 혼란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사무실 앞에서 경비원이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제 저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죠. 위기가 시작된 이후로 거의 매일 이곳에 왔으니까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대통령이 창문 옆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위대가 광장에서 모여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피켓과 배너가 회색 포장도로 위에 펼쳐진 색의 바다처럼 보였죠. 오늘 사무실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어요. 권력과 권위의 상징이었던 이곳이 오늘은 무겁고 슬픈 느낌을 주었죠. 책장에는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대통령과 그의 아내, 자녀들,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들. 벽에는 대통령의 평생을 담은 공적 업적들을 보여주는 상패와 자격증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모든 성취의 상징들이 얼마나 빠르게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 했어요. 저는 조용히 목을 가다듬고는 제 존재를 알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저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얼굴에서 피로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평소처럼 깔끔하던 정장이 조금 구겨져 있더군요. 그는 잘 자지 못했겠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대통령은 제게 책상 앞에 있는 가죽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을 했어요. 그 의자는 너무 부드럽고 편안해서 다가올 어려운 대화에 맞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서 배신의 증거들을 정리한 자료들을 펼쳤어요. 이름, 날짜, 비밀회의,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고 충성심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 디지털 기록이었죠. 사무실 안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은 마치 숨 막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밖에서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리고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은 마침내 책상 앞에 앉으셨고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신중했어요. 저는 그가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까지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제가 발견한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저는 박 장관이 강남의 작은 음식점에서 반대파 지도자들과 비밀리에 만났다는 사실을 말했어요. 또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방어하던 이 의원이 이제는 탄핵을 지지하는 연설문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도요.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중국 외교관들과 나눈 심야 전화 통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각각의 폭로가 있을 때마다 저는 대통령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정치적 동지들이 등을 돌린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친구들이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생일을 축하했던 사람들, 수많은 선거에서 함께 해온 사람들이었죠. 그 배신은 너무나 개인적이었고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공동의 역사를 깊이 파고들었어요. 저는 우리 보안팀이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익명의 건물에 들어가는 낯익은 얼굴들, 어두운 주차장에서 나누는 손악수, 조용한 커피숍에서 주고받는 문서들. 그 사진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죠. 대통령의 내부 사람들이 하나둘씩 균열을 일으키고 그 조각들이 그를 향해 모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이런 배신들이 현재의 위기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음을 설명하는 일이었어요. 몇몇 참모들은 수개월 동안 자신들의 자리를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천천히 거리를 두었지만 여전히 충성의 가면을 쓰고 있었죠. 그들은 신중하고 인내심 있게 대통령의 등을 돌릴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중 하나의 사진을 들었어요. 그 사진은 박 장관이 반대파 지도자와 함께 저녁을 나누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들의 아내들은 옆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 저녁은 겨우 3일 전에 일어난 일인데 박 장관은 그날 대통령에게 자신이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을 주었었어요. 그날 발견된 배신의 사실은 우리의 전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이제 더 이상 기존의 소통 경로를 믿을 수 없었어요. 모든 메모, 모든 회의, 모든 전화 통화는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했죠. 궁전 직원들, 경호원들, 심지어 청소부들까지 누구든지 우리에게 불리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을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내부팀을 구성해야 하는지 설명했어요. 절대적으로 충성스러운 사람들만 모아서 팀을 만들어야 했죠. 우리는 모든 상호작용과 결정을 철저히 기록하여 탄핵 절차가 시작될 때 그 기록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했어요. 그것은 피곤하고 불안에 찬 일이었지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일이었죠. 그 계획을 설명하면서 저는 대통령이 그 상황의 감정적인 무게에 힘겨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전략이 아니었어요. 그가 쌓아온 모든 관계와 우정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 일이었죠. 정치가 개인적인 문제로 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그를 깊이 상처 입혔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사무실의 햇빛은 조금씩 바뀌었고 그림자들은 점점 길어졌어요. 밖에서는 시위대의 숫자가 늘어나며 그들의 구호는 점점 더 조직적이고 리듬감 있게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우리에게 늘어나는 압박감을 상기시키는 듯했죠. 탄핵 투표까지 남은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제 발표를 마친 후 대통령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동안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는 일어섰고 창문으로 다시 걸어가면서 어깨는 똑바로 펴졌지만 그 짐이 얼마나 무겁고 깊은지 그 얼굴에서 알 수 있었어요. 유리창에 비친 그의 모습은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건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 친구들이 정치적 기회를 위해 충성보다 배신을 택한 현실을 마주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날 드러난 배신은 우리의 정치 전략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모든 상호작용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신뢰는 이제 소중한 자원처럼 여겨졌고 그 신뢰는 세심하게 보호해야 했죠. 대통령 공관은 더 이상 권력과 권위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의심과 신중한 계산의 미로가 되었어요.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 위기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선은 이제 단순히 정당이나 이념 간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충성과 배신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었죠. 앞으로 다가올 몇 주는 우리의 정치적 역량뿐만 아니라 이런 개인적인 배신 앞에서 인간성을 지킬 수 있는지 시험하는 시간이 될 거였어요.
제가 사무실을 나서며 경비원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 순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복잡한 배신의 게임에서 또 다른 한 조각에 불과한 사람인지를 알 수 없었거든요.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모든 얼굴에서 친구일 수도 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미소도 등 뒤로 꽂힌 칼을 숨기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죠. 저는 정부 청사에 있는 임시 사무실에 앉아 제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암호화된 메시지가 깜빡이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저의 속을 뒤집어 놓을 만큼 충격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이름, 비밀회의에 대한 상세한 기록, 그리고 그들이 중국 외교관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페이지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가까이 일했던 사람들이었고 제가 신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들을 더 신뢰했을 것입니다. 저녁 햇살이 블라인드를 통해 들어오며 제 책상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창밖에서는 시위대의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구호는 요즘 서울에서 일상이 되어버린 배경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광화문 거리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팻말을 들고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제 눈앞에서 갈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문서에 포함된 보안 영상을 꺼내봤습니다. 영상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몇 명의 고위 참모들이 강남의 한 음식점에 있는 비밀 회의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타임스탬프를 보니 그것은 불과 3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저희의 이전 회의에서 탄핵 절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던 한재민이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제가 중국 고위 외교관으로 알던 남자와 악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살짝 떨며 녹차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 도자기 컵이 제 손에서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상황을 처리하는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배신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깊이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의나 외교적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문서 속에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약화시키고 한국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끌어들이려는 조직적인 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들고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 박장관, 여당의 고위 관계자 셋, 장군 둘, 심지어 한국의 대형 통신사 대표까지. 음모의 그물망은 이 나라의 주요 기관들에 걸쳐 있었습니다. 각자는 저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믿었고 다른 이들은 권력이나 금전적 보상을 약속받았으며 또 다른 이들은 개인적인 정보로 협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재빨리 화면을 최소화했습니다. 제 보좌관 진아가 머리를 내밀며 30분 후 윤 대통령 핵심팀과의 긴급 회의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두려웠습니다. 자료를 챙기며 저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10년의 국제정치 경험이 저를 이 순간으로 준비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큰 그림을 볼 수 있다고 자부했었고 세계의 복잡한 퍼즐이 어떻게 맞춰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정치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단순한 정치적 위기 이상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로 향하는 길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보안이 삼엄했고 곳곳에 무장 경호원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의 시위로 모든 이들이 긴장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계의 보안 점검을 지나며 수많은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할까? 누구에게 이 정보를 신뢰할 수 있을까? 한순간의 실수로 국제적인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었고
더 나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보좌관들과 비서들의 소음 대신 긴장감이 흐르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방 안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보국장, 국방장관, 그리고 저, 이렇게 5명만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모두의 얼굴에 다크서클이 깊이 패인 것이 보였습니다. 최근 우리 모두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회의의 첫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위기 상황들, 탄핵 절차, 대중의 시위, 중국과 미국으로부터의 압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주일 전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고 얼굴에 새겨진 주름이 그에게 닥친 스트레스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오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밝히지 않겠다고. 대신 음모의 일부분만 드러내어 그들의 관심을 끌기로 했습니다. 저는 폴더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한재민이 중국 외교관과 만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정보국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얼굴이 어두워졌고 국방장관은 숨을 죽이며 욕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말없이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재민의 연루 사실을 설명하면서 아직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야 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음모자들이 증거를 없애거나 더 나쁜 경우에는 계획을 가속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안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뜨거운 논의로 떠들썩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그 무게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는 한국 민주주의를 구할 수도 아니면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이 위기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던 저는 또 다른 암호화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그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물러서지 않으면 결과를 직면할 것이다. 저는 그 말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제 옆에 놓인 차는 이미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창밖에서 반짝였습니다. 보통 그 광경은 저에게 위안을 주었지만 오늘 밤에는 모든 것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정부 청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게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래, 그들의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가 며칠 안에 내릴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정을 모두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정치적 위기를 관리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떠나며 저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여성은 몇 달 전 서울에 왔을 때 자신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권력을 이해한다고 게임을 어떻게 잘 플레이할 수 있을지 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권력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위협,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이 조용한 사무실에서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단지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제 고향이 되어버린 이 나라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권력의 춤은 이제 시작되었고 그것을 멈추는 쉬운 방법은 없었습니다.